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에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또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 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말 그대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세포를 더 늙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그 당뇨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흔히 우리 요새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격리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담당하는 기관이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 주스.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화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있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 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콩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 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 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 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 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용으로 인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한 다음에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혈당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랑 천연 식물의 화합물이 있는데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죠.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철은 공기와 만나면 산화돼서 빨갛게 부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도 필요 이상 과하게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강에 가지가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 기억 때문에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이고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지의 효능과 함께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먹습니다.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이런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 양이 6만 킬로그램 정도라고 하네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가지를 섭취하는 양이 100g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를 하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죠.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해주고 가라앉혀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에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아주 효과가 좋대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에 점막이라고 하면은 입, 잇몸, 식도 보통 되겠죠. 위장, 대장, 소화기관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점막으로 되어 있죠. 음식을 복용했을 때 입에 들어가서 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곳이 점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특정 음식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점막들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용으로 인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한 다음에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혈당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랑 천연 식물의 화합물이 있는데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죠.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철은 공기와 만나면 산화돼서 빨갛게 부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도 필요 이상 과하게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붉은색을 띠는 고기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지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5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릴 수가 있죠.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들이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감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는 가지의 껍질이랑 꼭지 부분에서 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요리를 할 때 가지 꼭지는 잘라서 버리게 되죠.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의 일종이고요. 나쁜 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효능 덕분에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이런 세균들이 충치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금물을 가지고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집에서. 소금은 삼투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잇몸에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요. 말려놓은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식히고 소금을 타셔서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이랑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가지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3가지를 가지고 발암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를 해봤대요. 가지에서 80% 이상 발암물질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어요.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칼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가지는 여러 가지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식품인 것이 틀림이 없네요.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거나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면 눈이 엄청 부시죠.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가 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체내에 있는 로놉신이 줄어들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로놉신이 생성이 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신경을 보호해주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주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번째 가지의 효과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의 성분이 체내 대사를 촉진해주고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체온을 조절하는 거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의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이 근육의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가지의 효과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인데요. 가지는 그 성질이 차갑습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오를 때도 열을 내려줄 수 있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열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들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레산과 비타민 E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이랑 같이 섭취를 하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가지의 속살에는 스폰지처럼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들기름은 하루에 그냥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토스테롤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뿐 아니라 염증성의 질환들을 예방해주고 뼈의 건강도 올려줄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 쪄서 드시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서 찌는 방법,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로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를 해봤대요.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 또한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먹을 순 없겠죠.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가 토마토보다 3배 정도가 많고 브로콜리보다는 2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입니다. 물에 녹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는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를 하셨으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를 할 때 채소로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채소나 과일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들이 많죠.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 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이랑 같은 것인데요. 독성 때문에 위경련이나 복통, 현기증, 식중독의 증상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한 섭취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려워지고 두통이나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복용하시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해서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시면 위장에 탈이 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